자, 이번 시간에 이제 표현 대리라는 주제를 봐야 되는데, 표현 대리 보기 앞서 먼저 대리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자,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라는 것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이 병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을하고 갑 사이, 을하고 병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갑하고 병 사이에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 난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계약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리라는 개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무권 대리라고 해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왔던 주제가 이 얘기가 있었죠. 계약이 무권 대리 상태에서 본인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 이걸 바로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 이걸 추인 거절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자, 소급해서 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갑은 자,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서 이때 추인을 함에 있어서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 일부 추인 이런 것들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추인 거절 있게 되면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추인 거절에 대해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일정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혹은 이 무권 대리인은 사실 애초에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권 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만약에 추인 거절을 본인이 하게 되면은 이때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서 설명드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갑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 되게 된다라고 전제를 삼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무권 대리입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사연을 들어보면 아주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에요. 해서 내용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다 본론을 들어갈게요. 자, 지금요, 표현대리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대리는 출제 기본 논의의 전제가 뭐라고요?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표현 대리 파트는 출제되는 비중이 현재 작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역사에 두세 문제가 구성이 되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딱 포인트 한두 개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의 종류가 세 가지, 하나가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들이, 또 하나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세 번째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안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런 식의 얘기예요. 첫 번째가 대리권 수요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된 대리권의 범주 내에서 대리 행위고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본인은 무권 대리이고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지금 매매 계약을 한 해 만에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갑자기 이제 캐나다로 한 2달 동안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이 병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거 지금 다 계약 관계를 다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상. 자, 나의 대리인 을을 선임을 해 줄 테니까 대리인 을하고 나머지 계약을 체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을이 있는데 문제는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얘기를 을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 전화해 보니까 외국이라고 핸드폰이 나와. 그래서 병은 을을 만나가지고 야, 너 이제 얘기 들으니까 갑이 지난번에 너한테 대리권 수여해가지고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조율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 을도 약간 헷갈리는 거야. 뭐가 헷갈리냐면 지난번에 갑이 자기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뭐 조율도 하고 뭐 등등 하다가 결국은 갑은 이 상황에서 대리권을 을한테 수여를 안 한 거야. 얘기를 처음에 꺼내놨다가 중간에 그냥 슬그머니에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 안 했는데 을도 착각을 한 거야. 자기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 병한테 전화 오니까 아, 나한테 대리권을 줬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둘이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사안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와보니까 자, 병이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뭔 소리야? 나 대리권 수여 안 했었는데 아,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대리권 수여 안 했으니까 을의 대리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고 나는 추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법적 책임을,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원래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게 되면 본인은 법주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지가 대리권 수여한다고 나한테 얘기해놓고 한참 얘기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고 등등 하니까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배째라고 그래? 웃기지 마. 이건 표현 대리야 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대리권 수여 의사 표시가 누구한테? 병한테는 있었고 을한테는 없었지만 자, 그 다음에 표시된 대리권의 범주 내에서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 몰랐던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은 무권 대리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리인인데 어떤 대리권을 수여했냐면 이 사람은
자, 은행 가서, 자, 저당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와라 라고 하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일단 시켰다 하십시다. 자, 내가 등기부하고 뭐 인감증명 뭐 다 줄 테니까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아와라 라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만 째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자, 바로 다른 상대방한테 매매를 해버린 사안입니다. 매매를 해버린 사안이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자기는 매매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뭐만 했다. 계약 체결자, 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를 했는데 이 여자가 팔아버렸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돈도 미리 받은 거야. 계좌도 아줌마 통장으로 받은 거야. 아줌마는 연락이 안 돼. 쌩까는 거지. 그랬을 때 자,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인감증명도 가져와 신분증도 다 가져와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일정한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너 책임져 라고 따져 묻을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그렇다. 일단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달만 준 거예요. 한 달 안에 팔아라 라고 해서 그런데 이 을이 한 달 지난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건 무권 대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본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계약의 무권 대리 법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는 아니 위임장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머지 요건 다 충족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무권 대리가 있었고 결국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그 계약상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무권 대리이고 추인 거절의 의사가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표현 대리의 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파트는 되게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길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10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꼴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릴 게 더럽게 많거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 파트에서 어떤 게 시험에 출제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문장 하나, 둘, 세 개 외우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자,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종류는요. 지금 여기에는 한 4개, 5개 나와 있나? 4개 나와 있구나.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문장을 다 분석하니까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는 것들, 과거 시험에서 이슈가 됐던 게 11개가 있는데 우리가 11개를 외울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매년 나오면 해볼만 한데 안 나오거든. 그러면 패턴으로 날리는 거야. 기본 대리권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라는 명제는 100% 오른편 10몇 개의 지문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한 15년 사이에 해서 기본 대리권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럼 무조건 오른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권,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게 되는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십시다. 자, 가십시다. 자, 갑이 이 사람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자, 그리고 나와서 을이 엄마야. 엄마고 법정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을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근데 미성년자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이걸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단 얘기지요. 그런데 엄마가 팔았어. 그럼 무권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무권대리인데 미성년자인 이 아이가 이것을 추인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리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팔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기본대리권이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 그러니까 갑이란 미성년자가 책임을 져라, 등기 넘겨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뭐 이런 것도 있고 등기 신청 대리권, 이게 뭐냐면 아까 저당권 설정하라고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했는데 이걸 매도해버린 사안, 이 사안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걸 전제로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등등등. 그래서 종류가 워낙 많고 너무 복잡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실 때는 기본 대리권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럼 무조건 옳은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좀 오래전 패턴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 얘기예요.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거기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있을 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네요. 요거랑 바로 비교하실 게 볼까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독대리인을 선임해서 아직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요, 사실은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같은 얘기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도 이런 판례도 있었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도 옳은 표현. 그래서 이 파트는 앞쪽을 다 잊어버리시고 뒤만 그냥 가시는 거야. 내용 보지 마시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표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 자, 출제자가 이걸 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판례에서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고, 또 하나가 어느 한 판례에서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뭐라고? 하나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하나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 볼까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어떻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앞뒤가 안 맞.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기본 대리권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냥 제일 쉬운 문제 패턴입니다.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무조건 다 기본 대리권은 포함된다. 이렇게 가실 거. 두 번째가 뒤만 보셔야 돼.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각각 옳은 표현. 이게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건 디테일하게 절대 갈 주제가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너무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하자니 좀 찜찜하고 하자니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두 가지 명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조가 뭐냐면 무권 대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무권 대리고, 두 번째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의 문제 패턴은 거의 여기서 자, 지문을 막 구성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 첫 번째,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 요건을 보면 이런 식이죠. 표현 대리라는 법리는 첫 번째 무권 대리이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 대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유권 대리였을 때는 어차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와 관련된 주장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다. 다시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제도가 뭐가 된다? 표현 대리. 그래서 유권 대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그냥 본인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해서 과거 시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표현 대리의 주장 속에는 유권 대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좀 이따 질문 볼 텐데 틀린 표현이에요. 표현 대리라고 하는 주장은 당연히 무권 대리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뭐가 됩니까? 표현 대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에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좀 이따 질문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도 역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해서 자, 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을 때 그 의사 표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요건 차이가 뭐냐면 대리 행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매도인 난에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가 병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리 행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는 이 을이 나의 부동산, 을의 부동산, 매도인 난에다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병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아니면 무권 대리가 아니고 무권 대리가 아닐 때는 나머지 요건 충족하더라도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대리 행위가 아니면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 외 마지막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 앞에서 무효가 되는 게 이런 거 있었죠. 강행 법규에 위반한 법률 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통정 허위 표시와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도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애초에 어느 쪽이 됐든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소위 어디에 대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즘의 문제는 이걸 갖고 주로 냅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다시 지금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요.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점 뭐가 돼야 돼? 무권 대리가 돼야 돼. 그래서 유권 대리이거나 혹은 대리 행위가 아닐 때는 최소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 연계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될 게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요즘에는요.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표현들의 가장 기초적인 틀 무권 대리 플러스 추인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표현들이 이 틀을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아니면 유권 대리거나 혹은 뭐가 되면은 대리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또 무효인 법률행위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지금 이제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계약 등에 관한 쟁점, 유동적 무효의 한 유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토지거래해서 자 우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 의세 합치가 있게 되면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이 성립했다 할지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무효인 경우도 있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죠. 또 유효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 있죠. 갑과 을 사이에 어떤 토지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요. 이게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든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든 무효가 되게 되면 바로 냈던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매수인이 교부했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이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요.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 볼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러면 각각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관계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개 경우일 수 많은데 이 챕터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는 거 두 가지. 어떤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다 토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계약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일반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법률 관계 무효인 경우하고 유효인 경우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 얘는 자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처분을 받기 전의 상태. 아까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 보셨고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도 아직 유효도 무효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빼내보겠습니다.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 그동안 서로 받았던 거, 주거니 받거니 하던 거 다 토해내라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한편 지금 유효였을 때, 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고요. 등기 안 넘겨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행기에 이르도록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무효였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유효였을 때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 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허가구역 안에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기 전에 이 토지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두 개만 딸랑 외워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해석하십시다. 자, 지금 아까 무효였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유효였을 때는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한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유효도 무효도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 허가구역 안에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대금 지급 의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자, 나머지는요, 나중에 공부하면 좀 쌓이게 되면 내용을 보이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허가구역 밖의 토지 거래와 허가구역 안의 토지 거래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소화하려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안 되는 것 두 가지. 허가구역 밖의 토지 거래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밖의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나 또는 대금 지급 의무를 해태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계약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개만 외우시는 거야.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할 때 자, 그런 얘기에서 중간생략 등기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특별히 뭐가 된다?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식이야.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바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기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뒤에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아서 아사리판이 되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는 특별히 뭐로 보자? 유효한 것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하나 논의를 삼았었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허가구역이 지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허가구역인 게 맨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를 무효로 해버리면 뒤에서 20년 후에 땅 샀던 사람, 건물 샀던 사람 멘붕 오게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는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요. 실제 매도인하고요. 누구하고? 매수인하고 손 잡고 와서 토지거래 허가처분을 받아라 라고 법이 돼 있어요. 딴 놈이 온 것은 어떻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유효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매차익 남기고 계속 수십 명이 등기 안 하고 계속 미등기로 땅값 올라가는 차익들을 챙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투기를 막 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무효. 그럼 정리하면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는 지금 26회 30회 때 두 번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 이슈를 잡아내셔야 돼. 원래 자,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는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다. 무효였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허용이 됐다.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서의 허가구역 안에서의 지금 이제 계약에서는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자, 유효였을 때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는 유동적 무효, 즉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그 외 쟁점으로서 30회 때 나왔던 주제,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그냥 무효 이렇게. 요건 무효로 본다 해서 총 3가지 주제를 보셨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하신 주제하고 지문 몇 개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